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서 불태우고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33살, 북한 황해남도 해안가 어촌에서 태어난 장마당 장사꾼이었어요. 2023년 5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쳤어요. 소금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 소리에 반쯤 묻혔어요. 아내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임신 7달이었어요. 다른 손에는 작은 유리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먹기로 한 거였어요. 뒤쪽 곡물 포대 2개 안에는 조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겁니다. 6살, 4살, 잠든 아이들을 포대에 넣어서 배에 실었어요. 7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 번을 위해서요. 잡히면 7명 전원 총살입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는 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2 손으로 꼭 안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려면 북한 황해남도로 가야 합니다. 황해남도 끝자락에 저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바다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언덕을 하나 넘으면 갯벌이 펼쳐졌어요. 넓었습니다. 썰물 때면 갯벌이 수평선까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뻘 냄새가 마을까지 올라왔습니다. 비린내하고 흙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 코를 찌르는데 싫지는 않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맡아온 냄새니까요.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을이 작았어요. 집이 40여 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이나 염전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배를 끌고 나가는 남자들이 해변으로 줄을 지었어요. 저녁이면 그 사람들이 그물을 털면서 돌아왔습니다. 갯벌에서는 조개 캐는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람이 워낙 세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동생 태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빼고요.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958년생이셨어요. 어부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셨어요. 등이 넓었습니다. 손이 컸어요. 거칠었습니다. 그물줄에 베인 자국이 손등에 줄줄이 있었어요. 그 손으로 담배를 말아서 피우셨습니다. 연기가 마루 끝에서 바람에 날려갔어요. 저한테도 동생한테도 잘 안 웃으셨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멀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어딘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저와 태호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눈이 조금 풀리면서 입꼬리가 살짝, 정말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웃음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웃을 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형이 한 분 있었어요. 제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보다 5살 위였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큰아버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아버지가 18살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왔어요. 보위부였습니다. 보위부. 남한으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훨씬 무섭습니다. 사람이 끌려가면 가족도 모르게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큰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정치범이라고. 무슨 죄였는지 아버지도 정확히 모르셨어요. 아니, 알고 계셨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큰아버지 소식은 완전히 끊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큰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안 하셨어요. 술을 드신 날에만 아주 가끔 한마디 하셨습니다. 형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를 하고는 담배를 피우셨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신 날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물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왜 안 와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한참을 보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바다 쪽으로. 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12살이었지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버지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게, 형을 잃은 것, 그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아버지는 그걸 말로 꺼내지 못하고 평생 안고 사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버지한테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요. 소리를 좀 키웠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한 방송이 잡히는 채널로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텔레비전을 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들키면 교화소에 끌려갑니다. 교화소는 남한으로 치면 교도소 같은 곳인데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져서 나옵니다. 못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밤 남한 방송을 보셨어요. 라디오 소리로 텔레비전 소리를 가리면서요. 저는 8살 때 처음 그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뒤에 몰래 서 있었어요. 화면이 지직거렸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걸어 다녔어요. 길에 자동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밤인데 낮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있는 곳인지 텔레비전 안에만 있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셨어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혼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습니다. 오라고.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아버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가 남조선이다.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봤어요. 거의 매일 밤.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동생 태호도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태호는 저보다 3살 어린데 형이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아이였어요. 셋이서 텔레비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화면 속 세상은 매일 밤 달라졌어요. 새 건물이 올라가고 새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버지가 특히 오래 보신 게 있었어요. 날씨 예보였습니다. 뉴스 끝에 나오는 날씨 예보. 아버지는 다른 건 무심하게 보시다가 날씨 예보가 시작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서해 쪽 날씨를 유심히 보셨어요. 우리 마을 앞바다하고 연결되는 바다. 아버지는 남한 일기예보로 바다를 읽으셨습니다. 북한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한 번은 위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1살 때였어요. 밤에 셋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아니었어요. 셋, 넷은 됐습니다. 인민반장이 단속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인민반장은 동네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기 사용을 확인하고 이상한 게 없나 살핍니다. 그날은 보안원까지 같이 왔어요. 보안원은 남한 경찰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번개처럼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저와 태호를 잡아서 이불 속에 밀어 넣으셨어요. 이불이 제 머리 위로 덮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손이 떨리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태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 3번.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민반장 목소리가 났어요. 라디오 소리가 크다. 뭐 하고 있었소? 어머니가 아이들이 잠이 안 와서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대단한 거였습니다. 보안원이 안을 봐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그 침묵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보안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발짝 멈췄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숨을 안 쉬었어요. 태호도 안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을 겁니다. 평소처럼. 보안원이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방에서 나가는 소리. 인민반장이 라디오 소리 줄이시오 라고 하고 갔어요. 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불을 걷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손수건으로 제 이마를 한번 닦아주셨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루로 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더 자주 보셨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렸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걸릴 뻔했는데 왜 더 보시는 건지.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배에 태워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10살쯤이었을 겁니다. 작은 나무배였어요.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배가 갯벌을 벗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살짝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노를 멈추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하늘을 봐라. 하늘이 알려준다. 아버지의 바다 수업이었습니다. 말씀은 그게 전부였어요. 더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늘을 보면 저도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가 바람 냄새를 맡으면 저도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온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면 큰 바람이 온다. 물이 빠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그건 아버지가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서 보고 따라하고 몸으로 배운 거예요. 아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지은, 가명입니다. 저보다 2살 어려요. 같은 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옆 마을에서 살았어요. 읍내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25세 장마당에서 처음 만났어요. 장마당은 남한으로 치면 시장인데 국가가 허가한 시장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단속이 나오면 다 뺏기는 곳. 하지만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장마당이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저는 20살 넘으면서 바다 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배급이 계속 줄었거든요. 아버지는 바다만 나가시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거 남는 걸 가져다 팔았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부품을 중국 쪽에서 들여와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밀수라고 해야 맞겠죠. 위험한 일이었어요. 들키면 단련대에 끌려갑니다. 단련대는 노동교화 같은 건데 짧게는 석 달에서 길면 1년까지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합니다. 장사꾼이 제 목숨을 걸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래도 저는 했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파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어머니 손이 겨울이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에서 핏물이 맺혔는데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벌면 어머니가 이걸 안 해도 된다. 지은이를 장마당에서 만났어요. 생선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생선을 골라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깎아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가격을 듣고 그냥 샀어요. 장마당에서 값을 안 깎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첫인상이에요. 몇 번을 더 만났습니다. 장마당에 올 때마다 제 자리로 왔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생선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보다. 저는 새벽에 잡은 거라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매일 새벽에 나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바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들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힘들겠네요. 누군가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27에 결혼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일 형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두부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었어요.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웃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담배를 유난히 천천히 피우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천천히 피운다는 걸
결혼식 날 처음 알았어요. 지은이는 결혼하고 우리 마을로 왔습니다.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두부도 만들고 장마당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 판단이 앞서는 사람. 제가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지 않잖아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고마웠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을 누군가는 지적해줘야 했으니까요. 태호는 그 무렵 장가를 갔습니다. 은미라는 여자였어요. 마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태호하고 잘 맞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둘 생겼어요. 예준이가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태호네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어머니가 달려가셨어요. 손주들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봤어요. 어머니의 웃음. 코로나가 왔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란 하나만 있었으면 한숨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계란이 귀했거든요. 장마당에서도 비쌌습니다. 지은이가 계란을 깨서 밥 위에 올려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가끔 먹었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못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장마당에서 계란을 3개 샀어요. 비쌌습니다. 집에 가져갔더니 지은이가 왜 이런 거 사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표정은 기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이 우리 가족이 가장 평범했던 시기였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계셨고 지은이는 제 옆에 있었고 태호네는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았어요. 갯벌에 굴러다니는 소금 포대, 큰 곡물 포대 있잖아요. 어른 상체가 들어갈 만한 크기. 아이들이 그 포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예준이가 특히 좋아했습니다. 포대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하은이는 너무 작아서 포대에 파묻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었고 밤마다 텔레비전을 몰래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안 고프고 가족이 같이 있으면 사람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 코로나.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병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장마당에서 돌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국에서 큰 병이 났다더라. 사람이 많이 죽는다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중국 이야기니까 우리랑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국경이 닫혔습니다. 완전히 닫혔어요. 두만강 쪽도 압록강 쪽도 바다 쪽도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장마당이 텅 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약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물건이 없으면 먹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장마당이 사실상 배급이었습니다. 그 장마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부품 밀수를 하고 있었는데 국경이 닫히니까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집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해서 모아둔 거요. 하지만 물건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을 들고 장마당에 가도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채소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어요. 배추, 무, 감자. 원래 얼마 안 하던 것들이 10배, 20배로 뛰었습니다. 중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국내에서 나는 채소가 금이 된 거예요. 저는 바다 일을 하면서 해안가 마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륙 장마당보다 해안가 마을이 채소를 더 싸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촌 마을마다 작은 텃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채소를 사서 읍내 장마당에 갖다 파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굶는데 저는 돈을 벌었어요. 채소를 해안가 마을에서 싸게 사서 읍내 장마당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서너 곳을 돌았어요. 배추를 싣고 감자를 싣고 물을 싣고 읍내까지 달렸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포대를 묶어서 싣고 달리면 바람에 포대가 펄럭였어요. 장마당에 도착하면 물건이 금방 나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2번, 3번을 왕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메뚜기 장수라고 불렀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벌어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고깃국을 사다 드렸습니다. 돼지고기요. 장마당에서 구한 겁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보시더니 한참 쳐다보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국을 끓이셨어요.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 태호, 은미, 예준이, 하은이. 하은이가 국물을 흘렸어요. 예준이가 고기를 입에 넣고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는 조용히 국물을 떠먹었어요. 저는 밥상을 봤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런데 밤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둘이 누워 있었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 얼굴 봤어요? 저는 뭐라고 했습니다. 마르고 있어요. 김씨네 아이가 어제 쓰러졌대요. 배고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은이가 천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만 고깃국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지은이가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코로나 봉쇄가 길어졌습니다. 석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었어요. 장마당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단속도 심해졌어요. 군인들이 장마당에 들이닥쳐서 물건을 뒤엎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두부판도 한번 뒤엎어졌어요.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두부물이 묻어 있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주먹을 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다녔는데 그 소리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조용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힘이 없는 거예요. 곡물 포대를 가지고 놀던 예준이도 집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기침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기침이 안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졌어요. 가슴 속에서 끌어올리는 소리, 쇳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닮은 건지,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지,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괜찮지 않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읍내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간호보조원으로 일했던 곳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폐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말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약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중국에서 약이 안 들어왔거든요.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려면 채소값의 몇 배를 내야 했어요. 저는 돈을 풀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풀었어요. 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아버지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못 나가게 된 건 그해 3월이었어요. 몸이 안 됐습니다.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담배도 못 피우셨어요. 기침이 나니까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앉으면 저녁까지 거기 계셨어요. 바다를 보시다가 가끔 하늘을 보셨습니다. 구름의 방향을 읽고 계셨을 겁니다. 몸이 바다에 못 나가도 눈은 바다에 가 있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건 5월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마루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저는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바다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긴 말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산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를 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마른 나무 같았습니다. 볼이 들어가 있었어요. 목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은 또렷했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나가라.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형 때문에 평생 갇혀 살았다. 너는 그러지 마라. 큰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직접 말씀하신 건 이게 2번째였어요. 12살 때 제가 물었을 때가 첫 번째, 이게 2번째.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끌려간 뒤로 이 땅에 묶여 살았습니다.
성분이 나빠진 거예요. 정치범의 가족이니까 어디를 가도 뭘 해도 그게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부로 산 것도 이 작은 마을에서 못 벗어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그날 밤에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바다를 보셨어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2021년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쇳소리 같던 기침도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게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물에 베인 자국이 있는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슬프다는 생각도, 억울하다는 생각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냥 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안 우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방향, 남서쪽, 바다 건너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묻었습니다. 저와 태호가 삽을 들었어요. 흙을 퍼서 덮었습니다. 삽질할 때마다 흙이 아버지 위로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퍽, 퍽. 마을이 조용해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무덤을 다 만들고 나서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옆에 앉았어요. 둘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시던 그 바다. 바람이 불었어요.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 아버지 무덤에 올라갔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 내서 한 건 아니에요. 속으로요. 아버지한테 장사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지은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앉으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안 났겠죠. 바람이고 흙이고 풀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 앉으면 좀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무덤이 제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시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래도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콩을 가셨어요. 어머니 손이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핏물이 맺히는데도 신경을 안 쓰셨어요.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어머니한테 일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없으면 생각을 하시니까요. 생각을 하면 아버지 생각을 하시니까요. 2022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3년째였어요. 마을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장마당에 물건이 더 줄었습니다. 저는 메뚜기 장수를 계속했어요. 채소를 사서 팔고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약은 없었습니다. 천조각도 비쌌어요. 기름은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어요. 그게 봉쇄라는 겁니다. 그해 봄에 공개 총살이 있었습니다. 읍내 광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 가면 안 됐어요.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갔습니다. 지은이도 갔어요. 광장 가운데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22살이라고 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나만 노래를 들은 겁니다. USB에 나만 노래를 70곡 넣어놓고 들었다고. 그게 죄였어요. 군인 셋이 총을 들고 섰습니다. 읍 간부가 제목을 읽었어요. 길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기둥에 묶인 사람만 봤습니다. 젊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는데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들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소리가 났어요. 세 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기둥에 매달린 채로요. 광장이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이를 깨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2살이었어요. 그 사람.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요. 사람이 노래를 들었다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친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편의상 준혁이라고 하겠어요. 가명입니다. 저보다 1살 위였어요.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장사를 같이 했어요. 제가 장마당에서 생선을 팔 때 옆자리에서 해산물을 팔았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웃었습니다. 태수야, 내일은 되겠지. 그게 입버릇이었어요. 내일은 되겠지. 준혁이가 결혼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불어가 나왔어요. 준혁이가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불어. 그러다가 보위부에서 준혁이를 불렀어요. 이혼을 자꾸 신청하면 교화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빚도 있었어요. 장사가 안 되면서 빚이 쌓인 거예요. 이혼도 못하고 빚은 갚을 수 없고 교화소 협박까지. 2022년 가을 준혁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방에 갔어요. 누가 알려줘서 달려간 겁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피 냄새였어요. 그리고 벽을 봤습니다. 벽에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긁은 자국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손톱이 벽을 긁으면 그런 자국이 남습니다. 하얀 회벽에 길게 줄이 나 있었어요. 끝부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이 깨지면서 묻은 거예요. 저는 그 벽을 한참 봤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에 뭘 했는지 그 벽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적이요. 저는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섰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어요. 맑았습니다. 맑은 게 밉더라고요. 친구가 죽었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준혁이는 여기서 버티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일은 되겠지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버티지 못했어요. 여기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손톱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죽을 순 없다고요. 준혁이 방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요. 바다를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파도가 치는 소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준혁이 벽에 손톱 자국, 아버지 유언. 손톱 자국이 보이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라.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손톱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둘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밤새. 그런데 어디로요? 어떻게요? 북중 국경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는 꿈도 못 꿨어요. 경비가 3중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감시 카메라에 지뢰까지. 봉쇄 이후로 국경을 넘다가 사살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살이요. 잡는 게 아니라 쏘는 겁니다. 압록강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으로 가는 길은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지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를 펼쳤어요. 북한 지도요. 어릴 때 학교에서 본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북쪽은 막혔다. 동쪽은 바다인데 일본 쪽이라 너무 멀다. 서쪽은 서쪽은 바다였습니다. 서해. 우리 마을 앞바다요. 그 바다 건너에 뭐가 있냐면 연평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직선 거리로 따지면 멀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군사 경계선입니다. 경비정이 돌아다닙니다. 북한 해군도 있고 한국 해군도 있어요. 그 사이를 뚫어야 합니다. 뚫는다는 말이 쉽게 나왔는데 뚫는다는 건 발각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다를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하늘을 봐라. 하늘이 알려준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때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다 사람이었어요. 20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태호와 둘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조류를 알았어요. 물때를 알았어요.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남한 텔레비전 날씨 예보를 그렇게 열심히 보신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닐까. 이 바다를 건너면 갈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배였어요. 개인이 배를 함부로 운항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선을 몰려면 군사기지에 등록을 해야 해요. 허가 없이 바다에 나가면 간첩으로 몰립니다. 출항할 때 신고하고 돌아올 때 신고하고 어디까지 나갔는지 몇 시간 걸렸는지 다 보고해야 합니다. 태호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형 어선이었어요. 군사기지 어업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일을 했거든요. 합법적인 배였어요. 그 배로 나가면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호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동생에게 목숨을 걸라고 해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죽고 보름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태호를 데리고 해변에 나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바위에 앉았어요. 저는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가자. 바다로, 남쪽으로. 태호가 한참 저를 봤어요.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했어요. 태호는 바다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어요. 또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태호가 물었어요. 은미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은이가 4살인데 배에 태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준혁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혁이가 여기서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했던 것, 나아지지 않았던 것, 벽을 긁다가 죽은 것. 태호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다 쪽으로 하얀 입김이 날아갔어요. 알겠습니다, 형. 같이 갑시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동생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둘 다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둘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해안 경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 앞바다에는 해안 초소가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교대로 근무했어요. 낮에 2명, 밤에 2명, 감시선도 있었습니다. 소형 경비정이 해안을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몇 시에 출항하고 몇 시에 돌아오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감시선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배를 띄우면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저한테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장사꾼의 무기, 술과 담배예요. 해안 초소에 최동무라는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26살쯤 됐을 거예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친구가 술을 좋아했어요. 경비병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최동무한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를 건넸어요. 장마당에서 구한 중국 담배였습니다. 북한 담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최동무 눈이 커졌어요. 이거 중국 거 아닙니까? 저는 장사하다 남은 거요. 라고 했습니다. 최동무가 담배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된다. 그 뒤로 1번, 2번, 3번 담배를 가져갈 때마다 최동무가 반겼어요. 4번째쯤 되니까 술도 같이 마시게 됐습니다. 초소 근처 바위 뒤에서요. 밤이었어요. 최동무가 소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요 라고 했습니다. 군인한테 소주 한 병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동무는 술만 마시면 입이 라디오가 됐어요. 혼자서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다. 상관이 못 됐다. 집에 가고 싶다. 저는 들었어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힘들겠네요. 그 상관은 진짜 심하네요. 그러면 더 말했어요. 2잔, 3잔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해야 할 정도로. 경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말한 겁니다. 요즘 감시선이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옵니다. 저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들었어요.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관심 없는 척. 최동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남풍 불면 감시선이 안 나갑니다. 파도가 세서요. 배가 작으니까 큰 파도 치면 위험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문장을 3번 되뇌었어요. 남풍, 감시선 안 나감, 파도가 세면. 최동무가 또 말했습니다. 달 밝은 밤에는 경비를 2배로 섭니다. 위에서 그렇게 시키거든요. 보름달 뜨면 다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달이 없는 밤이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풍이 불고 달이 없고 파도가 센 밤, 감시선이 안 나가고 경비가 약한 밤, 그런 밤을 노려야 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최동무가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써넣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감시선 출항 시간, 남풍일 때 감시선 운항 여부. 종이가 점점 빽빽해졌어요. 그 종이를 지은이 모르게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최동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은 저한테 술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웃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탈출 정보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7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다른 일을 했어요. 배를 점검했습니다. 엔진 상태, 연료통, 선체, 군사기지에 등록된 배라 함부로 손댈 수 없었어요. 수리를 하면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태호가 조금씩 연료를 비축했습니다. 매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연료를 조금 덜 쓰고 남겨두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남기면 눈에 띄니까 아주 조금씩 통조림 깡통에 나눠 담았어요. 그 깡통을 집 뒤 흙 속에 묻었습니다. 석 달에 걸쳐서 연료를 모았어요. 태호의 아내 은미가 도왔습니다. 깡통을 묻는 걸 은미가 같이 한 거예요. 은미가 뭐라고 했는지 태호가 말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은미가 반대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흙을 같이 팠으니까요. 탈출 경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배를 댈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어요. 직선으로 가면 해안 초소를 지나야 합니다. 한밤중에 7명이 초소 앞을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초소를 피하려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지뢰밭, 해안가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북한 서해안에는 남한 해병대의 상륙을 막겠다고 해안선을 따라 지뢰를 묻어놓은 구간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풀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소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다리가 날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해줬습니다. 겁을 주려고요. 그 지뢰밭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하면 초소를 안 거치고 배를 댈 수 있는 작은 포구가 있었거든요. 밀물때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곳이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은 것처럼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에서도 거의 안 쓰는 곳이에요. 거기에 태호배를 미리 옮겨 놓으면 됐습니다. 문제는 지뢰밭 안에 길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지뢰가 정확히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가장자리를 지나다녔어요. 저도 약초를 캐는 척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발로 밟아봐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심은 했어요.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배는 있었습니다. 바다도 알았어요. 경비 패턴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지은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63 된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은이한테 먼저 말했어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탈출 준비를 시작한 지 5달째였어요. 그때 지은이의 임신을 알았습니다. 5달째였어요. 지은이가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길래 물었더니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면 이 아이도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배급 없는 세상, 노래 들으면 총살 당하는 세상, 친구가 벽을 긁으며 죽는 세상.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이 방에 있었어요.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바다로. 지은이가 손을 닦다 말고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쳤어요. 임신한 몸으로? 지은이의 첫 반응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겁이 난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낳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안 나왔을 때였어요.
손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잡히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화소, 아이는 빼앗기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안 잡힌다. 지은이가 어떻게 장담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천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했어요. 태오배, 경비 패턴, 해안 포구, 연평도까지의 거리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지은이가 다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끊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그게 동의였습니다. 지은이는 동의하면 말을 안 해요. 고개를 한 번 끄덕이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한 번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63 된 어머니, 남편을 이 마을에서 보내고 남편 무덤이 이 마을 뒷산에 있고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신 어머니, 이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한테 이 마을을 버리자고 해야 했습니다. 저와 태호가 같이 갔어요. 어머니 방이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앉는 것도 천천히 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배에 태운다고? 폭풍 우 치는 바다에? 그래도 해야 했어요.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옆에 앉았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남쪽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안 변했습니다. 한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갈 겁니다. 남쪽으로.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로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단호했어요. 목소리가 벽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니? 여기가 내 고향이다. 저는 어머니,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배급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죽는 기지. 뭐리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죽어도 된다는 체념이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메, 예준이하고 하은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손주들이요. 어머니가 태호를 보셨어요.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주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거끼리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저는 더 세게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형이니까 참아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우리 7명이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예준이도 하은이도 여기서 굶으면서 크는 겁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덤은 어찌할 끼고. 그 한마디에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무덤, 뒷산에 있는 아버지 무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묻힌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을 이 땅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못 떠나는 이유는 고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 무덤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비 패턴, 연료, 배, 지뢰밭,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와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무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탈북자 가족의 무덤이 됩니다. 당에서 가만 놔둘까요? 파헤치거나 없애거나 아무도 안 돌보게 되겠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갔을 때 떠올랐어요. 가져가면 됩니다. 아버지를 가져가면 돼요. 무덤을 파서
유고를 수습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고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뼈는 크고 무겁습니다. 배에 실을 수도 없었어요. 눈에 띄니까요.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유고를 태워서 재로 만들고 재를 작은 함에 담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면 아버지를 태워야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한참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 바다를 보시던 아버지, 나가라 라고 하셨던 아버지, 큰 아버지 때문에 평생 이 땅에 묶여 사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하늘, 제가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이 커지셨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유고를 화장해서 유골함에 담겠다고, 아버지를 이 땅에 안 두고 가겠다고, 함께 모시고 가겠다고.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물기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어요. 뒷산 쪽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이 있는 방향. 한참을 보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진작 갔을 기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형이니까, 가장이니까. 저는 이를 깨물었어요.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한, 여기서 못 떠난 것에 대한 후회, 아들들을 믿겠다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진작 이 바다를 건넜을 거라는 확신. 이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어요. 아내 지은이는 임신이 3달에서 7달이 됩니다. 어머니는 63,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조카 예준이가 6살, 하은이가 4살, 저와 태호, 은미까지 합하면 7명이에요. 거기에 아버지 유골함 하나, 지뢰밭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뢰밭이었어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길.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지뢰밭에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혼자 해야 했어요. 마을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비탈이나 해안가 가장자리에서 약초를 뜯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중 하나인 척 했어요.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풀을 뜯는 척하면서 지뢰밭 가장자리까지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봤습니다. 풀이 무성했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니까 풀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뢰가 묻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번째 갔을 때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풀숲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겨울인데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3번째 갔을 때 풀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으로 땅을 더듬었어요. 단단한 데가 있으면 멈췄습니다. 돌인지 지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앞에 있는 풀을 쓸어보면서 걸었어요. 풀 사이에 녹슨 철사가 보였습니다. 지뢰 주변에 치는 철사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을 참고 한 발, 또 한 발, 4번, 5번, 6번. 저는 12번을 갔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12번. 갈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어요. 막대기로 앞을 더듬고 발끝으로 땅을 확인하고 풀을 헤치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다닌 흔적이 아니라 지뢰가 없는 구간이요. 풀의 생김새가 달랐어요. 지뢰가 묻힌 곳은 풀이 유난히 짧았습니다. 흙이 한번 파헤쳐진 적이 있으니까요. 그 짧은 풀을 피해서 긴 풀만 밟으면 됐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번째 갔을 때 지뢰밭을 관통해서 포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작은 포구, 바위와 바위 사이에 숨은 것처럼 있는 곳.
밀물 때 물이 차면 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거기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남쪽이었어요. 저 너머에 연평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남한 텔레비전으로 확인하셨던 그 바다였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길을 외웠습니다. 몸으로 외웠어요. 발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23걸음, 큰 바위 옆을 지나서 왼쪽으로 15걸음, 짧은 풀밭을 피해서 긴 풀 사이로 10걸음, 그렇게 한 구간씩 외웠습니다. 머리로 외운 게 아니에요. 다리가 외웠습니다. 지뢰밭길을 찾는 동안 태오는 배를 준비했어요. 태오의 어선은 군사기지에 등록된 배였습니다.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잡았어요. 달라진 건 하나. 돌아올 때 배를 살짝 다른 곳에 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대던 포구가 아니라 지뢰밭 너머 그 작은 포구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태오가 그 포구에 배를 대고 돌아올 때마다 연료 깡통을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기라고 해봐야 별게 없었어요. 칼 2자루는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습니다. 고춧가루하고 모래를 섞어서 달걀 껍데기에 넣었어요. 달걀을 깨서 속을 비우고 거기에 고춧가루랑 모래를 채워서 다시 막았습니다. 눈에 던지는 거예요. 맞으면 눈을 못 뜹니다. 이게 우리 무기였어요. 웃기죠?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고춧가루 달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지은이한테 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독약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오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살쯤 되셨을 거예요. 약을 파는 분이었어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수면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오 아주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한참 보셨습니다. 뭐에 쓰냐고 안 물으셨어요. 그냥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내주셨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게 여기서 사는 법이야. 오, 아주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면제는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구한 거였어요. 예준이가 6살, 하은이가 4살. 한밤중에 지뢰밭을 건너고 배를 타야 합니다. 아이들이 깨서 울면 끝이에요.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여서 깊이 재우고 곡물 포대에 넣어서 등에 지고 가는 겁니다. 곡물 포대. 갯벌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포대요. 예준이가 안에 들어가서 키득키득 웃던 그 포대.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독약은 따로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요. 지은이한테 줄 거였습니다. 잡히면 먹으라고. 임신한 몸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지은이도 알았어요. 교화소에서 아이를 빼앗기고 지은이는 끌려갑니다. 그게 되느니 차라리. 저는 그 유리병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한동안 지은이한테 주지 못했습니다. 주는 순간 이게 진짜가 되니까요. 2023년 3월 지은이한테 유리병을 건넸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방에 있었어요. 지은이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병을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 병을 봤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투명한 액체. 지은이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뭔지 알았으니까. 병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 쓸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를 보면서. 눈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안 쓰면 좋겠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날의 대화 전부였어요.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예요. 아버지 무덤을 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삽을 하나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혼자였습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태호한테도 지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아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오늘 밤에 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산길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삽이 어깨에 걸려 있었는데 삽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아들이 아버지 무덤을 파러 가는 겁니다. 무덤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 남서쪽을 바라보는 자리. 아버지를 묻을 때 제가 직접 골랐던 곳이에요.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무덤 위로 풀이 올라와 있었어요. 2년 사이에 자란 거예요. 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어요. 소금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리 내서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속으로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날은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모시고 갑니다.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서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삽을 들었어요. 첫 삽을 떴습니다. 흙이 무거웠어요. 축축했습니다. 밤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삽으로 흙을 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 퍽, 흙이 옆에 쌓였어요. 한 삽, 두 삽, 세 삽. 파면 팔수록 흙 냄새가 진해졌어요. 땅속 냄새, 습하고 차가운 냄새. 저는 팠습니다. 계속 팠어요. 얼마나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삽에 뭔가 걸렸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걷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단단한 게 닿았어요. 뼈였습니다. 아버지의 뼈. 저는 그 순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못할 것 같았거든요. 흙을 걷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움큼씩.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뼈만 남은 아버지가. 흙 속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흙 위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뼈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 바다를 보시던 아버지, 나가라 라고 하셨던 아버지, 그분이 이 흙 안에 이 뼈로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처음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 위에 저 혼자, 바람 소리에 제 울음이 묻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유골을 수습했어요. 하나하나 주워서 천에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흰 천이었어요. 천으로 감싼 유골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 뒤뜰에서 불을 피웠어요. 미리 준비해둔 장작이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주황색 불꽃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저는 천에 감싼 유골을 불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가 탔습니다. 불꽃이 올라갔어요. 제가 날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예요. 흙 냄새와 불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 저는 그 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불에 타서 가벼워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뼈가 제가 되는 걸,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걸. 불이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동이 트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식었어요. 저는 그 재를 모았습니다. 작은 함에 담았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함이었습니다. 양철로 만든 작은 함, 뚜껑이 있었어요. 유골함을 손에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벼운 분이었나 싶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시던 아버지, 넓은 등을 가지셨던 아버지, 그분이 이 작은 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이 꺼지고 나서야 아버지를 제대로 보게 될 줄. 어머니한테 유골함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함을 받아 드셨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에 안으셨어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유골함을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내가 가져가라. 놓으면 안 된다. 저는 받았습니다. 내라고 했어요. 놓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 뒤로 유골함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잘 때도 옆에 뒀어요. 밥 먹을 때도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탈출하는 그 밤에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장면, 폭풍우 속에서 제 가슴에 안겨 있던 것, 그게 이 유골함이었습니다. 2023년 5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은이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7달이었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어요. 밤에 누워서 배를 만지면 아이가 움직였어요. 발로 차는 거예요. 지은이가 또 찬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올려봤어요. 정말 찼습니다. 작은 발이 배 안에서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저는 그 발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야 한다.
태호가 말했어요. 형,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5월이었습니다. 지은이가 8달에 접어들기 전에 가야 했어요. 더 늦으면 지은이가 배에 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구름을 봤습니다. 바람을 읽었어요. 최동무가 말한 게 있었어요. 남풍이 불면 감시선이 안 나간다. 파도가 세니까. 저는 남풍을 기다렸습니다. 7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룻밤이었어요. 5월 6일 아침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풍이었어요. 점점 세졌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바다가 거칠어졌어요.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못 나간다. 아무도 바다에 안 나갔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이다. 태호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미한테 전했습니다. 은미가 아이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티 안 나게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요. 어머니, 지은이, 태호, 은미, 예준이, 하은이, 저 7명이었어요. 밥상이 좁았습니다. 무릎이 닿았어요. 예준이가 국을 흘렸어요. 하은이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은미가 왜라고 했어요. 하은이가 배고파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무도 오늘 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이들을 재웠어요. 수면제를 우유에 섞었습니다. 예준이한테 먼저 줬어요. 예준아, 이거 먹어. 예준이가 받아서 마셨습니다. 하은이한테도 줬어요. 하은이가 마시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이 좀 이상했나 봐요. 은미가 괜찮아. 마셔라고 했어요. 하은이가 다 마셨습니다. 10분 뒤에 예준이가 눈을 감았어요. 20분 뒤에 하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봤어요. 예준이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오므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을 포대에 넣었어요. 곡물 포대. 예준이가 갯벌에서 가지고 놀던 그 포대. 예준이를 포대에 넣을 때 예준이가 하고 소리를 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은미가 예준이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은이는 포대에 넣어도 꼼짝 안 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포대에 넣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자루에 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포대 무게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밤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폭풍우가 오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전부 덮고 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은 켤 수 없었어요. 태호가 예준이 포대를 등에 졌어요. 은미가 하은이 포대를 안았습니다. 저는 한 손에 유골함을, 다른 손에 짐을 들었어요. 지은이가 제 뒤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에 작은 유리병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맨 뒤에 서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태호가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지뢰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앞에 섰어요. 12번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23걸음, 큰 바위를 지나서 왼쪽으로 15걸음, 짧은 풀을 피해서 긴 풀 사이로 10걸음. 7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제가 맨 앞, 지은이가 바로 뒤, 태호가 예준이를 지고 그 뒤, 은미가 하은이를 안고 그 뒤, 어머니가 맨 뒤. 제가 밟는 곳만 밟으세요.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풀이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람에 풀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발밑이 안 보였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전부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어요. 풀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발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제 등 바로 뒤에서 지은이가 제 외투 끝을 잡고 있었어요. 놓으면 안 되니까요.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 뒤로 태호의 발소리. 태호는 예준이를 등에 지고 있었어요. 곡물 포대 안에 잠든 아이.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는 소리를 안 냈어요. 은미가 그 뒤에서 하은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맨 뒤였어요. 태호가 한 손으로 어머니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7명이 한 줄로 어둠 속에서 풀밭을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3걸음, 저는 속으로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16, 17, 18. 풀 사이로 바위가 보였어요. 큰 바위. 낮에 12번 다니면서 외웠던 그 바위. 바위를 지나서 왼쪽으로 15걸음. 10걸음째쯤이었어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빛이 지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해안 초소에서 쏘는 빛. 흰 빛이 풀밭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느리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엎드려. 제가 말했습니다. 속삭임이었어요. 뒤에서 풀이 눕는 소리가 났습니다. 7명이 동시에 풀 속에 엎드렸어요. 저는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흙 냄새가 코에 들어왔어요. 축축했습니다. 유골함이 가슴에 눌렸어요. 모서리가 갈비뼈를 눌렀습니다. 아팠어요. 그래도 손을 안 놓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놓으면 안 된다. 빛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풀 위를 훑었어요. 빛이 제 등 위를 지나갔습니다. 느꼈어요. 따뜻하지 않은데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동안 숨을 안 쉬었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았어요. 뒤에서 하은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 수면제를 먹였는데 뒤척이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은미가 하은이를 안은 채로 포대 위를 쓸어주었습니다. 쉬, 쉬. 은미 목소리가 풀 소리보다 작았어요. 하은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빛이 멀어졌어요. 초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5초를 더 기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은 갔어요. 어둠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속삭였어요. 풀이 바스락거리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짧은 풀을 피해서 긴 풀 사이로 10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뒤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 풀밭에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태호 팔을 잡고 계셨어요. 태호가 한 손으로 어머니를, 다른 손으로 등에 진 예준이 포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준이 무게에 어머니 무게까지. 태호는 소리를 안 냈어요. 이를 악물고 걸었을 겁니다. 지뢰밭을 빠져나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 그 20분이 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풀숲을 지나서 바위가 나왔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작은 포구, 밀물이 차 있었어요. 물이 반짝였습니다. 검은 물, 그 물 위에 배가 있었어요. 태호의 어선, 미리 옮겨놓은 배. 저는 그 배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태호가 먼저 올라갔어요. 예준이 포대를 배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은미가 하은이 포대를 건넸어요. 태호가 받아서 예준이 옆에 놓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이 포대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배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포대가 기울었습니다. 은미가 두 포대 사이에 앉아서 양쪽을 잡았어요. 지은이가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임신 7달인 몸이 배에 올라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지은이가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다른 손에 유리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어머니가 마지막이었어요. 태호와 제가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가벼웠어요. 언제 이렇게 가벼워지셨는지. 어머니가 배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슴에 유골함을 안았어요. 두 팔로 감쌌습니다. 유골함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배에 탄 사람을 세어봤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태호, 은미, 잠든 예준이, 잠든 하은이, 그리고 제 가슴에 유골함. 7명과 한 분. 7개월을 준비한 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출발합니다. 태호가 엔진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감시선은 경비정이라 파도에 옆으로 밀리지만 우리 배는 작고 가벼워서 파도 위를 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큰 파도가 오면 정면으로 받지 말고 비스듬히 타라.
태호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손을 봐놓았거든요. 그래도 고요한 밤바다에서 엔진 소리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초소 쪽을 봤어요. 서치라이트가 다른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았어요. 배가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바위 사이를 지나서 바다로 나왔어요.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람이 확 들이쳤어요. 남풍이었습니다. 강했어요. 배가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왼쪽에서 밀려왔어요. 배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소금물이 튀었어요. 얼굴에 맞았습니다. 차갑고 짰어요. 태호가 키를 잡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평도 방향. 직선으로 가면 2시간이면 됐어요. 하지만 직선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감시선의 순찰 경로를 피해서 돌아가야 했거든요. 최 동무가 말해줬던 경로.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온다. 하지만 남풍이 불면 안 나간다. 오늘은 남풍이 불고 있었어요. 감시선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걸 믿고 나온 거예요. 배가 바다로 나가자 파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어요. 얼굴에 물기가 묻는 정도. 그런데 10분 뒤부터 굵어졌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쳤어요. 배 바닥에 물이 찼습니다. 은미가 포대를 안으면서 물을 피했어요. 아이들이 포대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면제 덕분이었어요. 수면제가 없었으면 아이들이 깨서 울었을 겁니다. 울면 끝이었어요. 어머니가 손주 포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두 포대를 양팔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은미 옆에서 비를 맞으면서 어머니 등이 비에 젖었어요. 등으로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손주들한테 빗물이 안 가게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은 유리병을 쥐고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이 흔들렸어요. 배가 기울 때마다 지은이가 저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잡았어요. 서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두 팔 사이에 파도가 배를 들어 올릴 때마다 유골함이 가슴에서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세게 안았어요. 놓으면 안 됐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태워서 가벼워진 아버지, 뼈가 제가 된 아버지. 이 작은 함 안에 저는 아버지를 안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 밤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렸어요. 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뒤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뒤를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뒤에서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하나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쪽으로. 뒤에서 불빛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호를 봤어요. 태호가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생 얼굴이 보였어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속도 올려. 저는 말했어요. 태호가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소음이 커졌어요. 이제 소음은 상관없었습니다. 발각된 거면 속도밖에 답이 없었어요.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파도를 박차고 앞으로 나갔어요. 파도를 넘을 때마다 배가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쿵. 배 바닥이 수면에 부딪히는 소리. 물이 튀었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뒤를 봤어요. 불빛이 아직 있었습니다. 멀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감시선인지 어선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감시선이면 끝이었습니다. 어선이면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려고 멈출 수도 없었고요. 저는 태호한테 소리쳤어요. 태호가 키를 잡고 남쪽으로 밀었습니다. 파도가 옆에서 밀려왔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은미가 포대를 안고 비명을 삼켰어요. 어머니가 손주 포대를 더 세게 껴안으셨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리병을 쥔 손이었어요. 10분, 저는 뒤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3분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안 줄었어요. 안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거리, 그게 더 무서웠어요. 쫓아오는 건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손톱이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20분 뒤를 봤어요.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그 배가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들이쉬고 있었는지 내쉬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배가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폭풍우가 계속됐어요.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셌어요. 하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태호가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바다를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바다를, 저와 같은 바다를. 1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바다 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었어요. 그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앞이었어요. 뒤가 아니라 강한 불빛이었습니다. 탐조등이었어요. 백색 불빛이 바다 위를 쓸고 있었습니다. 군함의 탐조등.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어요. 한국 해군이면 살았다. 북한 해군이면 죽었다. 탐조등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밝았어요. 하얀 빛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뚫고 정지하라, 소속을 밝혀라.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말이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알아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골함을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예요. 바람에 목소리가 날아갔어요.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소리쳤어요. 탈북자입니다. 7명입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확성기가 잠깐 멈췄어요. 탐조등이 우리 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 안이 훤하게 보였을 거예요. 젖은 사람 5명, 곡물포대 2개, 유골함을 아는 남자, 배를 감싸 안은 임신한 여자. 확성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접근합니다. 군함이 가까이 왔습니다. 크기가 달랐어요. 우리 배 옆에 서니까 우리 배가 장난감 같았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군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깨끗한 군복이었습니다. 북한 군인과 달랐어요. 얼굴이 통통했습니다. 잘 먹은 얼굴이었어요. 군인 한 명이 제 앞에 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유골함을 안고 있는 저를. 군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남한 사람이 저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한테 존댓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번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포대를 먼저 올렸어요. 군인 하나가 포대를 열어봤습니다. 잠든 예준이 얼굴이 보였어요. 군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입니다. 다른 군인이 달려왔어요. 하은이 포대도 열었습니다. 잠든 아이 2명, 은미를 올리고 어머니를 올렸어요. 어머니가 사다리를 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군인 2이 양쪽에서 부축했어요. 어머니가 군함 갑판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셨어요. 군인이 담요를 가져다 어머니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지은이가 올라갈 차례였어요. 지은이가 배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군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임신한 배가 눈에 보였습니다. 군인이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갑판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제가 안고 있는 유골함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군인한테 말했어요. 이분도요. 군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은이가 유골함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안고 있는 거, 그분도 함께 왔어요. 군인이 저를 봤어요. 유골함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군인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그 전에 올라갔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사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유골함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군인이 위에서 제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발이 닿았어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 위인데 배가 커서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저는 갑판 위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같은 비인데 달랐습니다. 군인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걸쳐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두꺼운 담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담요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군인이 뭔가를 건넸습니다. 초코파이였어요. 갈색 포장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북한에서는 이거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모아서 장마당에서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군인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건넸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은미한테, 어머니한테, 지은이한테. 저는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한참 봤어요.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것이 2개였습니다. 한 손에 유골함, 다른 손에 초코파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인 줄.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군함 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 느낀 건 그거였어요. 따뜻하다. 밖에서 폭풍우를 맞으면서 2시간을 버텼는데 철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더니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닥이 철판이었는데 차갑지 않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김이 보이는 방에서 잤어요.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었어요. 그 밤에 다시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야 했어요. 여러분, 밖에서 오래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간 적 있으시죠?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33의 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데려갔어요. 포대에서 꺼냈습니다. 예준이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수면제가 아직 안 깬 거예요. 군인 하나가 예준이를 2팔로 들어 올렸는데 예준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반쯤 뜬 눈이었어요.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은미가 달려갔습니다. 군인한테서 예준이를 받아 안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예준이가 은미 목을 잡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은미가 예준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하은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군인이 하은이를 포대에서 꺼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확인했어요. 수면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자고 나면 깨어날 겁니다. 군의관이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하은이 작은 몸 위에 두꺼운 군용 담요. 담요가 하은이를 다 덮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은미가 하은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은미 손가락을 감쌌어요. 잠들어 있는데도.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군인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종이컵을 2손으로 받아 드셨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렸어요. 종이컵 옆으로 물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손등 위로. 군인이 천천히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군인을 보셨어요. 올려다 보셨습니다. 한참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뭘 보고 계신지 알았습니다. 깨끗한 군복, 통통한 얼굴, 존댓말. 어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군인이었어요. 북한 군인은 얼굴이 말랐습니다. 가늘었어요. 명령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이 군인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아닌 것처럼, 혼잣말처럼, 조용히.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오래 추웠으면. 나뭇가지를 주워다 아궁이에 넣고 불이 금방 꺼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김이 보이는 방에서 겨울을 나셨던 분이, 손이 갈라져서 핏물이 맺히는데 신경도 안 쓰셨던 분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분의 지난 30년을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군의관이 먼저 봤습니다. 임신한 몸이니까요. 군의관이 지은이 배를 확인했어요.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청진기가 닿았는지 지은이가 살짝 움찔했어요. 군의관이 미안합니다. 차갑죠? 라고 했습니다. 북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지은이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군의관이 이리저리 옮기면서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심장 소리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은 건지 안 웃은 건지 모르겠는 정도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안도한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2시간. 파도에 부딪히면서 임신 7달인 몸으로 아이가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저도 안도했어요. 21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은이가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유리병, 독약이 든 병. 지은이가 그 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작은 소리가 났어요. 유리가 철판 탁자에 닿는 소리. 이건 이제 필요 없죠.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를 보면서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병을 봤어요. 투명한 액체가 병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배가 흔들려서 출렁이는 거예요.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배에 탈 때 말했었죠. 이건 안 쓸 거예요. 진짜 안 쓴 거예요. 군인이 그 병을 가져갔어요.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태호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동생은 젖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담요를 걸치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해냈어요. 저는 태호를 봤어요. 동생 얼굴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너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늘을 봐라. 하늘이 알려준다.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어요. 연평도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바람도 약해졌습니다. 군함이 항구에 접안했어요. 엔진이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까 건너온 바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회색이었어요. 잔잔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까 그 바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파도가 우리를 들어올렸다 내리쳤던 그 바다가 지금은 유리처럼 고요했어요. 항구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 나중에 안 건데 국정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보위부가 무서운 곳이었는데 여기 국정원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떨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탈북자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따로따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았어요. 탁자가 하나 있었고 의자가 2개. 건너편에 양복 입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이 아닌지. 저는 이해했어요. 확인해야 하니까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같이 온 물건 중에 양철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유골입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로. 한참 봤습니다. 펜이 서류 위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더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을 파서 유골을 화장했어요. 유골함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천천히 적었습니다. 유골함, 부친. 그 2 단어를 적는데 오래 걸렸어요. 조사관 손이 잠깐 멈칫했거든요. 적고 나서 조사관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깨끗했어요. 복도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방이 따뜻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잤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워봤어요. 물렁했습니다. 몸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불편했습니다. 등이 허전했어요. 단단한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잤어요. 담요를 바닥에 깔고 지은이가 침대에서 자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닥이 편하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고집이에요. 하나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한에서 쓰는 말,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단어가 많았어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은행 이용법, 카드라는 걸 처음 봤어요. 플라스틱 카드를 기계에 대면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술 같았어요. 대중교통 타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원에서 서울로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적응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지하철역에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까 지하에 큰 공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앞만 보고 걸었어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다음 역은 어디입니다. 기계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멈추셨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움직이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이 스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이게 뭐냐? 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면 돼요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안 타시려고 했습니다. 발을 한 발짝 올렸다가 뺐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한 발을 올리셨어요. 비틀거리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예전에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지던 그 손이었어요. 갈라진 손.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무서우니까 꽉 잡으신 거예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혔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잡이를 잡으셨어요. 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지하니까요.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어요. 문이 또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길이 왜 이렇게 많아? 길이 많으면 사람이 더 헤매는 기다.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길이 많으면 헤매요. 그날 어머니가 진짜 헤매셨어요. 하나원 돌아가는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셨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아들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창피해하고 계셨어요. 자식한테 길을 잃었다고 전화하는 게 창피한 거였습니다. 예전에 밥을 못 차렸을 때 창피해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머니를 찾으러 갔어요. 반대 방향역에서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올려다 보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신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혼자 앉아서 우신 거예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빠르게, 바쁘게. 저와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하나원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띵동. 소리가 났어요. 자동문이 아니라 수동문이었는데 들어가면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쌓여 있었어요. 과자, 음료수, 라면, 삼각김밥, 빵, 우유. 여기는 물건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뺏어가요. 아무도 안 뒤엎어요. 삼각김밥을 하나 집었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하루를 벌어야 살 수 있던 게 여기서는 1,000원이에요. 강 하나, 바다 하나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공짜가 아닌 건 알았어요. 폭풍 후 바다를 건너고 지뢰밭을 걷고 아버지를 태워서 온 거니까요. 그런데 공짜가 아닌 게 돈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거실이 있었어요. 저와 지은이, 어머니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태원에는 같은 단지 다른 동이었어요.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첫날, 저는 거실에 섰어요.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벽이 하얗고 바닥이 반들반들했어요. 새 아파트 냄새가 났습니다. 페인트 냄새하고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 처음 맡는 냄새였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밝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양철로 된 작은 함. 이 함은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바다를 건넜습니다. 폭풍우를 건넜어요.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제 손으로 제 가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함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뼈가 제가 된 아버지, 태워서 가벼워진 아버지. 거실에 선반이 있었어요. 벽에 붙어있는 작은 선반. 저는 유골함을 그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 함의 바닥이 선반에 닿았어요. 가볍게 소리가 거의 안 났습니다.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소리내서 말했어요. 빈 거실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골함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얀 벽 앞에 양철함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함 위에 닿았습니다. 오후 햇살이었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못 나온 땅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큰아버지 때문에 묶여 사셨던 아버지, 바다 건너편만 바라보셨던 아버지, 남한 텔레비전 날씨 예보를 매일 밤 보셨던 아버지, 나가라 라고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면 아버지를 태워야 했습니다. 태웠기 때문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고 불에 넣고 재를 모아서 이 작은 함에 담아서 바다를 건넜어요. 아버지의 한이 이 선반 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는 아직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살아 계신지 죽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형, 아버지가 평생 찾지 못한 사람, 그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이제 따뜻한 방에 계셨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거실이지만 따뜻한 거실에. 2023년 10월 지은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낳았습니다. 깨끗한 병원이었어요. 하얀 벽에 밝은 조명. 간호사들이 친절했습니다. 의사가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건강한 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의사한테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지은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 얼굴이 빨갰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주먹. 힘껏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배급줄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노래를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밤에 텔레비전을 몰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되고 안 타도 돼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첫 울음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두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두 번째는 아들이 태어난 병원에서, 첫 번째는 일어서 울었고 두 번째는 얻어서 울었습니다. 같은 눈물인데 달랐어요. 무게가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아이를 안은 채로 울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그 말투가 결혼 전이랑 똑같았어요.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은이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벼웠어요. 유골함만큼 가벼웠습니다. 아니, 유골함보다 가벼웠어요. 이 가벼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였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아이를 안고 병원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밤이었는데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그 세상. 밤에도 나처럼 밝은 곳. 화면 속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유가 이런 맛인 줄.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달콤하면서 씁쓸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 안 사실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해요. 공기 같은 거예요.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가 있다는 걸 안 느끼잖아요. 여기 사람들한테 자유가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 게 당연한 세상. 당연한 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학력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뭘 적겠습니까?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나왔다고 적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봤어요. 이력서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쌍하다는 눈빛인지 경계하는 눈빛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결과는 안 됐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면접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도요. 네 번째에서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포장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붙이고 쌓는 일. 단순한 일이었어요.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요. 카드를 쓰면 돈이 빠진다는 걸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돈을 직접 세서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화면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지은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랐어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은이가 아이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나만 노래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안 닫고요. 라디오를 안 켜놓고요. 그냥 소리내서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셨으면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셨어요. 아파트가 높았습니다. 12층이었어요. 어머니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셨습니다. 베란다에 안 나가시려고 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안 타시려고 했어요. 갇히는 느낌이 싫다고 계단으로 12층을 오르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세요라고 했더니 나는 내 발로 간다고 하셨어요. 고집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신 건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을 알았어요. 40년을 같은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여기는 옆집 사람 이름도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말을 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 상대가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어머니가 그게 서운하셨나 봅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말을 안 하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두부를 만드셨습니다. 아파트 부엌에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드셨어요.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하시던 일이니까요. 만든 두부를 옆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드세요. 아주머니가 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두부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귤을 가져다 주셨어요. 작은 봉지에 담긴 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웃으셨어요. 귤 몇 개에 웃으시는 어머니. 그 웃음이 저한테는 귤보다 달았습니다. 태호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탈 줄 아니까요. 북한에서 메뚜기 장수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몰았잖아요. 여기서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호는 불평을 안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미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홀서빙. 예준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학교요. 아이들이 적응이 빨랐어요. 예준이가 한 달 만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빠, 오늘 민준이랑 놀았어. 민준이. 나만 아이 이름이에요. 예준이 입에서 나만 아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하은이가 집에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나만 동요였어요. 은미가 그걸 듣고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어요. 은미가 안 울어, 안 울어 했습니다. 예준이가 한 번은 이삿짐 박스를 가지고 놀았어요. 안에 들어가서 웃었습니다. 갯벌에서 포대에 들어가 키득키득 웃던 그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예준이는 기억 못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포대에 들어갔던 그 밤을.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장을 봐서 왔어요. 마트에서 산 거예요.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이가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서 계란이 나왔습니다. 계란 한 판, 30개. 지은이가 계란판을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저는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계란판을 다시 봤어요. 30개, 5,000원.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3개 사는 게 비쌌어요. 3개에 제가 하루 벌이를 썼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30개가 5,000원이에요. 지은이가 계란 하나를 꺼냈어요.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을 둘렀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계란이 하얗게 익었어요. 노른자가 가운데서 볼록하게 올라왔습니다. 지은이가 계란 프라이를 밥 위에 올렸어요.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계란 하나만 있었으면.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를 보면서. 그 말이요. 북한에서 저녁 먹다가 한숨처럼 했던 그 말. 계란 하나만 있었으면. 그때 저는 다음날 장마당에서 3개를 사갔어요. 비싸게. 지은이가 왜 이런 거 사왔어요? 라고 했었죠. 지금 식탁 위에 계란이 30개 있었습니다. 5,000원에 산 거예요. 지은이가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소리만 부엌에서 났어요. 그게 그날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가슴에 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다고요. 유골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태워서 가벼워지게 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뢰밭을 걸었습니다. 폭풍우를 뚫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거실 선반 위에 계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서요. 아버지가 평생 보시던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세상. 여기가 그 세상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갇혀 사셨습니다. 큰아버지가 끌려간 뒤로 성분이 나빠져서 이 작은 마을에서 바다만 보면서 나만 텔레비전만 몰래 보면서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나가라. 형 때문에 평생 갇혀 살았다. 너는 그러지 마라. 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여기서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벽을 긁으며 죽었어요. 저는 버틴 게 아닙니다. 나온 거예요. 버티는 것과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와야 합니다. 내일은 되겠지 라고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일이 정말 옵니다. 매일 옵니다. 7명이 나왔어요. 유골함 하나와 함께 배 한 척에 7명과 유골 하나. 폭풍우가 치는 밤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잡히면 전원 총살이었어요. 돌아가면 천천히 죽는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죽는 쪽을 더 이상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갔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여기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릅니다. 취직이 어렵고 돈이 부족하고 외롭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하세요. 지은이는 밤에 가끔 잠을 못 잡니다. 바다 꿈을 꿔요.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지뢰밭을 걷는 꿈. 발을 내딛는데 소리가 나는 꿈. 깨면 땀에 젖어 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옵니다. 매일 아침이 와요. 지은이가 아이한테 밥을 먹이고 어머니가 두부를 만드시고 태호가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고 예준이가 학교에 가고 하은이가 노래를 부릅니다. 보통의 아침이에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 그런데 그 보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기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압니다. 보통의 아침을 위해 폭풍우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지뢰밭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포대에 넣었습니다. 아내한테 독약을 쥐어줬습니다. 그 모든 게 보통의 아침을 위한 거였어요. 거실 선반 위에 유골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앞에 섭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소리내서 말해요. 아이가 옆에서 뛰어다닙니다. 아버지 손주예요.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손주. 아이가 유골함을 가리키면서 물어요. 아빠, 저게 뭐야? 저는 말합니다. 할아버지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직 모르겠죠. 괜찮아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저 작은 함 안에 계신지, 우리가 왜 바다를 건넜는지, 자유가 뭔지, 보통의 아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오늘 아침이 보통의 아침이었다면 그건 귀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보통을 위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느꼈어요. 거세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출근을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퇴근길에 장을 보기도 하죠. 아이가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 가족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방에서 가족이 밥을 먹는 것, 아이가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보통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폭풍우 바다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밥을 드실 때, 아이가 웃을 때,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우실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건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요? 보통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한 뼘만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